70평생을 살아오면서 정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23세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아들 현수를 키우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산 전부였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에 섰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몸을 누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60이 되던 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정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들 현수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신혼집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정수는 주저없이 시골집을 내놓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그 집. 마당 한쪽에는 고추며 상추가 자라고 있었고 대문 앞 감나무에서는 매년 가을이면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 믿었으니까요. 시골집을 팔아 생긴 돈은 모두 아들 부부의 아파트 마련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그 아파트 방 한 칸에 짐을 풀었습니다. 큰 방도 작은 방도 아닌 현관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정은 밝게 웃으며 여기가 제일 따뜻한 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함께 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정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면 며느리는 인상을 썼습니다. 빵을 먹는다는데 밥 냄새가 옷에 밴다고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 며느리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집안이 온통 냄새라고 요즘 누가 이런 걸 먹냐고 했습니다. 정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조용히 살았습니다. 부엌에 가는 시간을 줄였고 TV 소리도 줄였습니다. 숨소리마저 줄이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지워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손자 민준이의 돌잔치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손수떡을 맞추고 왔습니다. 돌잔치에 올릴 인절미였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떡 상자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며느리 유정과 아들 현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이 들어서자 두 사람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며느리가 앉으라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떡 상자를 내려놓고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며느리 유정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생긴 걸까? 손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그런데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순이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돌 지나고 나면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꽂혔을 때 정수는 자신이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순의 나이도 있고 이제 자기들끼리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민준이를 키우려면 공간도 필요하다고. 며느리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피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자기들끼리 살고 싶다고. 요양원에 가면 편하게 쉬고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거라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23세 시집 와서 지금까지 그녀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남편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아들을 위해.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시골집을 팔아 아들에게 준 돈. 그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조차 쫓겨나는 겁니까? 정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옆방에 들릴까봐 베개를 입에 물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마지막까지도 참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할머니 덕분에 손자가 복을 많이 받겠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돌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며느리는 다음 주에 요양원 자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짐을 쌌습니다. 평생 모았던 물건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 현수의 어릴 적 그림, 시어머니가 남긴 은비녀. 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방은 좁았으니까요. 정수는 한참을 고민하다 가장 소중한 것들만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버렸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긴 추억들. 정수는 그것을 내다버리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떠나는 날 아침 아들 현수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에게 타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며느리 유정은 배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안방에서 민준이를 재우고 있겠죠.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풍경. 모든 게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과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건물, 깨끗한 복도. 하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간호사가 방문을 열며 여기가 정순의 방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 현수는 짐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달. 정수는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삶.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건 이 작은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쓸쓸했습니다. 요양원의 아침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6시에 기상종이 울리고 7시에 식당으로 이동하고 8시면 복도에서 느린 발걸음들이 이리저리 오갔습니다. 정수는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옆방 할머니는 밤마다 자식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복도 끝 할아버지는 집에 가야 한다며 간호사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아들 이름을 부르며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게 될까? 하지만 정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는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든 며느리들, 과일 바구니를 든 아들들,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뛰어다니는 손주들. 로비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안 오시냐고.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쁠 거라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두드리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송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정수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현수야, 엄마는 잘 지낸다. 여기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구나. 걱정하지 마라. 민준이는 잘 크고 있니? 엄마가 돌잔치 때 맞춰뒀던 떡 맛있었니?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고.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정수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뿐이었습니다. 음식은 맛이 없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쓸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일주일 뒤 편지가 돌아왔습니다. 수취인 불명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주소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들이 사는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온 걸까요? 정수는 알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일부러 수취를 거부한 것을, 편지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을. 정수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편지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식당에서도 복도에서도 그녀는 조용히 혼자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함께 TV를 보자고, 산책을 가자고.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피해갔습니다. 정수는 그게 편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가족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아들은 잘 있냐고, 손자는 귀엽냐고, 명절에는 찾아오냐고. 그런 질문들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관리비가 밀렸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는다고. 정수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요양원에 들어올 때 아들이 관리비를 매달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이었던 걸까요? 정수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밀렸냐고 석 달 치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약간의 보험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수는 그 돈으로 밀린 관리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얼마 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요양원에서도 쫓겨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 집은 이미 자신을 거부했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요양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거냐고, 혼자 사실 수 있겠냐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정수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정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녀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남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버스에서 내린 곳은 낡은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가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정수는 계속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방을 구하냐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정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2층 끝방을 보여줬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 창문도 작았고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 방을 택했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저렴했으니까요. 정수는 짐을 풀었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한 장, 아들의 어릴 적 그림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수는 좁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서 이 낯선 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며느리의 인상도 아들의 회피하는 눈빛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정수는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다음 날부터 정수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시장 골목을 하나하나 돌며 가게마다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게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든 일은 못할 거라고. 정수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고 허리가 쑤셨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수는 작은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가게 입구에 도움구함이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구한다고 들었다고
여자는 정순을 보더니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주방 일을 했다고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내일부터 나오라고 했습니다. 정순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비록 작은 반찬 가게의 보조일이지만 이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70이 넘었어도 버려진 몸이어도 살아갈 수 있구나. 새벽 5시 정순은 일어났습니다. 반찬 가게는 6시에 문을 열었고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정순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이미 몇몇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그들과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님이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순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은 반찬 가게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무와 배추를 씻고 나물을 다듬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면 웃으며 반찬을 건넸습니다. 사장님은 정순이 마음에 들었는지 임금도 조금 올려줬습니다. 정순은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밥을 먹고 조금씩 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냐고. 정순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없다고.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사장님은 가끔 반찬을 싸서 정순에게 주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먹기 힘들 거라며 정순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명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시장은 문을 닫았고 골목은 한산했습니다. 정순은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떡국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정순은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싸준 반찬으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순은 익숙해졌습니다. 혼자라는 것에, 버려졌다는 것에. 밤이 깊었습니다. 정순은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정순은 생각했습니다. 아들 현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손자 민준이는 잘 크고 있을까? 그리고 며느리 유정은 행복할까?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자신은 이미 없는 사람이니까. 정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정순이 반찬 가게에서 일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80이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손은 더 거칠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밤 8시에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조로운 삶이었지만 정수는 그 삶에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단풍이 지고 날씨가 쌀쌀해지던 때였습니다. 정수는 가게 앞에서 반찬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벗겨진 머리카락, 낡은 코트. 하지만 정수는 알아봤습니다. 며느리 유정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낸 그 며느리. 유정은 정순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유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여인을 내려다봤을 뿐입니다. 유정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정은 말했습니다. 현수가 세상을 떠났다고. 5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 망했다고. 빚이 쌓이고 스트레스로 병이 났다고. 병원비를 낼 수 없어서 집에서 버텼는데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들.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아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낳은 아들. 정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유정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도 잃었다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모든 걸 빼앗겼다고. 민준이는 친정 부모님께 맡겼는데 친정도 형편이 어려워서 더 이상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이제 갈 곳이 없다고. 유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때는 몰랐다고.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의 아픔을. 젊고 어리석어서 잘못했다고. 정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가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유정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나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유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10년 전 요양원으로 가던 날의 그 차가움. 정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정은 그 뒤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유정은 문 밖에 서서 유리문 너머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반찬을 정리하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정은 아직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유정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유정이 뒤따라왔습니다. 유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밥 한 끼만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정은 계속 따라오며 애원했습니다. 정수는 고시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유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소리하지 말라고. 그 자격이 없다고. 유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버렸을 때는 어땠냐고.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 때는 어땠냐고. 아들이 편지를 수취 거부했을 때는 어땠냐고.
유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정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길을 가라고. 자신에게 기댈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리고 고시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정은 그 앞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수.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 평생을 위해 살았던 아들.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수는 베개를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울어서 이제 눈물도 마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유정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녀를 지나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유정은 일어서서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정수는 돌아서서 유정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오는 거냐고. 세상에 갈 곳이 그렇게 없냐고. 유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모두 연락을 끊었다고. 정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 자신은 어땠냐고. 요양원에 버려졌을 때 자신도 갈 곳이 없었다고.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유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하지만 정수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정은 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갔습니다. 유정은 그 모든 시간을 문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정은 여전히 가게 앞에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유정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고. 왜 저러고 있냐고. 정수는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감정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도 이렇게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반찬 가게 사장님이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을 아냐고.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고.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러다 쓰러지겠다고. 그래도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고.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도 예전에 저렇게 버려졌었다고.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사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정은 여전히 가게 앞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비틀거리며 서 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정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정순도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정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119를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유정을 내려다봤습니다.
유정이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유정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는 들렸습니다. 정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유정을 그대로 두고 온 것이 맞는 일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버렸을 때 그들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달.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불쌍한 건 그때 나였다고. 이제는 나도 냉정해질 권리가 있다고. 며칠 뒤 정수는 다시 유정을 봤습니다. 유정은 여전히 가게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쓰러졌다가 깨어났는지 골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행인들이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유정은 그 동전으로 빵을 사 먹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냈던 그 며느리. 집도 남편도 아들도 모두 있었던 그 며느리. 이제는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유정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버려진 고통도, 외로웠던 시간들도 모두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장님이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며칠 쉬라고. 정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정수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정을 다시 봤습니다. 유정은 골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유정은 낡은 코트를 여미며 몸을 떨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순의 마음 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싸웠습니다. 동정심과 분노, 용서와 복수. 하지만 결국 정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유정을 지나쳐서 뒤돌아보지 않고. 그날 밤 정수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아들 현수의 어릴 적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정수는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잘못했니? 차갑게 굴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너무 아팠단다. 너무 외로웠단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정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따뜻한 곳은 있을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제 자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 도와주지 않는 자신.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정수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유정은 여전히 시장 골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 그녀는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정수는 매일 그 모습을 봤습니다. 출근길에, 퇴근길에. 유정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정순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정순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 상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고. 왜 계속 저기 있냐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정순 할머니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정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이냐고. 도와줄 생각은 없냐고. 정순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다고.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손님은 반찬을 고르다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밖에 있는 여자 불쌍하지 않냐고. 저렇게 추운데 밤낮 밖에 있다고. 정순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불쌍한 건 그때 나였다고. 손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반찬을 사고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순은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좀 일찍 끝내도 된다고. 몸도 안 좋아 보인다고.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를 나서는데 유정이 다가왔습니다. 정순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한 번만 더 부탁한다고. 일만 시켜달라고. 정순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이제 자신을 찾지 말라고. 유정은 정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순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유정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정순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순은 말했습니다. 10년 전 자신도 이렇게 무릎 꿇었다고.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제발 요양원에 보내지 말라고. 함께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정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유정은 어떻게 했냐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짐을 싸라고 했다고. 수취 거부된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냐고. 명절마다 혼자 울었던 그 밤들을 아냐고. 유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순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때의 고통을 똑같이 느껴보라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유정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그 모습. 10년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정순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정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냥 일어난 것입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정순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반찬 가게로 향하는 길. 정순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일까? 복수가 이렇게 공허한 것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유정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정은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유정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유정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유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유정은 정순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는 놀라서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사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유정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지금 당장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유정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정이 죽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필요 없다고. 사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유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유정이 죽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자신에게도 있는 걸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유정이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이상하게 커 보였습니다. 정수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전 내내 정수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사장님도 눈치챘는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전화라도 해보라고.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라고.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근처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실려온 여자 환자가 있냐고. 간호사가 확인하고는 말했습니다. 있다고. 정수는 물었습니다. 상태가 어떠냐고. 간호사는 대답했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진이라고.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죽지는 않았구나. 그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어떻다고 하냐고. 정수는 대답했습니다. 입원했다고.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러 가보라고.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필요 없다고.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움도 좋지만 후회는 더 힘들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후회. 자신은 이미 충분히 후회하며 살지 않았나요? 아들을 키우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그런데 또 후회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정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퇴근길에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발길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유정이 있겠죠. 정수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수는 돌아섰습니다. 안 된다고. 마음을 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수는 고시원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복수일까, 정의일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잔인함일까? 10년 전 자신을 버린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수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다르다고. 자신은 버려진 사람이고 유정은 버린 사람이라고. 그 차이는 크다고.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사장님이 정순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오늘은 쉬는 게 어떻겠냐고. 정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는 게 낫다고.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정순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병원, 유정.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와서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고.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으니 쉬라고. 정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고시원으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정순의 발걸음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병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멈춰 섰습니다. 왜 가는 거지? 왜 그 사람을 보러 가는 거지? 정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편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며칠 전 실려온 환자를 찾는다고. 유정이라는 이름에. 간호사가 확인하고는 말했습니다. 3층 병동이라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유정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정수는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돌아가야 할까? 마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정순을 보고는 물었습니다. 보호자냐고.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환자가 계속 혼자 있다고. 보호자도 방문객도 없다고. 많이 외로워 보인다고.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고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문 앞에서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내렸습니다. 정수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마음을 열면 안 돼. 그러면 또 다시 상처받아. 정수는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에 갔다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괜히 갔다고. 하지만 동시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후회했습니다. 유정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많이 아플까? 외로울까? 정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 복수란 무엇일까? 그리고 자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유정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있을 모습. 정수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추웠습니다. 방도, 마음도, 모든 것이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다시 반찬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이 얼굴이 좀 나아졌냐고 물었습니다. 정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정순의 마음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유정은 밥은 먹고 있을까? 누가 돌봐주고 있을까? 혼자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정수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10년 전 그들은 자신을 이렇게 걱정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이렇게 약한 걸까? 정수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유정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정수는 마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고시원으로 가는 길. 다시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멈춰 섰습니다.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유정이 있습니다. 혼자서. 정수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가라는 목소리, 가지 말라는 목소리. 결국 정수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하지만 그날 밤 정수는 꿈을 꿨습니다. 유정이 병실에서 홀로 울고 있는 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외로워하는 꿈. 정수는 꿈속에서 유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유정은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정수는 깼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정수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선택.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정수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만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용서도 복수도 모두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 일을 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수는 반찬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 어머니께. 유정의 글씨였습니다.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열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편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유정에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더 이상 입원비를 낼 수 없어서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유정의 글씨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인지. 10년 전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를 빼앗고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현수는 사업에 실패하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날,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현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수는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현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찾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지만 자신은 그 곁에 없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어머니의 밥상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운지.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아봤자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이 가게 안에 혼자 앉아서 어머니,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께 드린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니를 찾지 않겠습니다. 이 편지가 마지막입니다.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가려 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곳.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 그곳에서 현수를 만나면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하겠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편안한 곳이라는 말.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유정이 죽으려 한다는 것을. 정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편지를 쥔 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사장님이 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달렸습니다. 80의 나이에 숨이 차도록.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정이 퇴원했다고 했지만 혹시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수는 병원 주변을 뒤졌습니다. 공원, 골목, 하천두. 정수는 숨을 헐떡이며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찾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팠고 허리가 쑤셨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 하천 두 개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유정이었습니다. 유정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고르며 다가갔습니다. 유정은 정순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유정아. 유정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순을 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유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왔냐고. 편지를 읽었냐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이제 가라고.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하지만 정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차가웠던 눈빛이 이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정 옆에 섰습니다. 둘은 나란히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참 후 정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도 이곳에 왔었다고. 요양원에서 나온 첫날. 죽고 싶었다고. 유정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못했다고.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세상에 없다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찾았는데 자신은 그 곁에 없었다고. 그게 너무 후회된다고. 유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은 그렇게 나란히 울었습니다. 정수는 말했습니다. 복수도 용서도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고. 모두 허무하다고. 남는 건 후회뿐이라고. 정수는 유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더 이상 서로를 아프게 하지 말자고. 유정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냐고. 자신을 받아줄 수 있냐고. 정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다고. 상처는 여전히 아프다고.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는 않다고. 정수는 말했습니다. 그냥 각자의 길을 가자고. 서로를 잊고 살자고.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일 것 같다고. 유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유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깐. 그리고 손을 걷었습니다. 정수는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유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정순. 유정은 불렀습니다. 어머니라고. 정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정은 울며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걸었습니다. 정수는 하천둑을 벗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하천에서 유정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유서가 있었다고. 정수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유서를 건넸습니다. 정순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에도 편지를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저녁이 되어 정수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가서 현수에게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시면 제가 밥을 차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용서해 주시겠죠. 정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흐르게 두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평소처럼 반찬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물을 씻고 나무를 다듬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수는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고시원으로 가는 길. 주변은 하얗게 물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고시원 방에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히 쉬지 않고.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도 복수도 결국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남는 건 후회와 상처뿐이구나. 정순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워졌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 상처는 덮이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의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그 불빛.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 불빛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삶. 하지만 끝은 이렇게 쓸쓸했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덮고 흔적을 지우고 마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정수는 알았습니다. 세상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도 마음속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 혼자서.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작은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유정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빈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유정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한 번, 절을 하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용서일까? 아니면 그냥 예의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는 빈소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차가워진 것도 아니고 더 따뜻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 정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용서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때 손을 내밀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겨울은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정수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가족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용서란 무엇일까? 정수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모든 것이 결국 허무하다는 것.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찬 가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그 불빛. 하지만 그 불빛 아래에는 차가운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버려진 밥상. 그것은 단순히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추억도, 인생도 모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순에게 남은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저 살아가는 것.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 어둠은 결코 덮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반찬 가게에서 일합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밤 8시에 고시원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상처와 후회와 슬픔을 정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버려진 사람, 버려진 밥상. 하지만 멈추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입니다. 차갑지만 계속되는 삶. 쓸쓸하지만 멈추지 않는 삶. 눈은 여전히 내립니다. 정순의 창밖에서 하얗게 조용히 마치 모든 것을 위로하듯. 하지만 정수는 압니다. 위로는 없다는 것을. 용서도 복수도 결국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남는 건 그저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버려진 밥상. 그 위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뜻한 밥도 정성스런 반찬도 오직 차가운 공허만이 남았습니다. 정수는 그 공허 속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삶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정순 씨의 선택 이해하실 수 있나요?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외면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